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상기후, 기후위기라는 표현은 이미 인류가 적응하고 살고 있던 지구에서 인류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살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현상, 나아가 위기까지 치달은 기후를 말하죠. 그렇다면 인류는 치솟는 기온과 높아지는 해수면, 잦아지는 산불과 난기류, 위력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태풍과 허리케인, 폭우와 강풍 혹은 폭염과 가뭄 속에서 대대손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폭염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고요. 대기 중으로 1톤의 이산화탄소라도 어떻게든 쏟아내지 않으려는 한순간 한순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혹은 비가 너무 안 올 때마다 너무 더울 때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체감을 합니다만 우리의 행동은 그다지 달라지는 건 없죠. 내일 저희가 별책부록 시간에 폭염살인이라는 책을 홍종호 교수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과 또 뜨거운 토론을 해봐야죠. 밤사이 약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는데요. 금리, 트럼프, 중국 등 복잡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KTX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는 올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기차 요금 얼마나 오를지도 논의해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4글자인데요. 일단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약 2만 가구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것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다라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길 풀면 기후위기를 역행한다. 또 투기 자본이 들어온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녹색띠 모양이라는 뜻의 이것, 우리말로 하면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근데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표현보다 이 외래어 4글자를 더 많이 쓰고 있죠. 이 외래어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대개 이제 귀금속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지 이 평가 차익이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금값이 오르면서 네. 아이들의 돌반지가 어디 있나 장롱을 막 뒤지면 대부분 장롱 깊숙이 있는데 네,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팔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근데 돌잔치하는 풍경도 되게 보기 힘들고 네. 돌반지를 선물하는 경우도 요즘 되게 드물죠. 맞아요. 옛날만 해도 한돈 이제 돌반지 한돈짜리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한돈짜리 선물을 매우 하면 부담스러운. 그거는 엄청 가까운 관계거나. 부모님이거나 그렇죠. 친인척 할머니. 외에는 그램 단위로 쪼개더라고요. 또. 저도 금을 사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요즘에 금 한 돈에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약 46만 원이라고 해요. 네. 와, 상당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진 풍경도 나오겠다면서요?
네, 그 19세기에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 캐러 사람들 가는 걸 골드러시라고 골드러시. 불렀잖아요. 근데 21세기 우리나라판 골드러시라고 부를 만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사금 채취에 나서는 일명 사금쟁이가 몰리는 지역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충북 영동군 계곡 일대에 꽝 없는 사금 지역이라고 불리는 또 그런 지역들이 있대요. 꽝이 없는? 네, 꽝이 없는. 캐면 나온다. 진짜 금이 나온다고요? 금가루가? 네, 근데 그게 그 인터뷰 하신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노동량에 비해서 그렇게 막 뭔가 그 뭐랄까요 채취량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중장년 분들이 이제 취미로 나가시는 거고 재미삼아 하는데 또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젊은 세대 2030에서는 현금 모으는 현금 챌린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금 모으는 금 챌린지가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커피 아끼고 뭐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어서 이제 남은 돈으로 일정 규모가 모이면 땅콩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량의 금을 사 모으는 그런 챌린지가 또 인기라고 합니다. 네, 금기 한 돈 단위면 너무 커지니까 네. 그거보다 아주 작은 정말 쌀알만한 네. 이런 걸 이제 병에 산다는 넣어서 거죠. 팔더라고요. 야, 그렇게 작게라도 뭔가 재택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예. 이게 골드러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1940년대 네.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면 중국인, 독일인, 전 세계인이 모여들었어요. 네. 돈 번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맨 처음 간 사람. 맨 처음 간 사람. 네. 두 번째는 거기 금 캐러 간 사람을 상대로 장사한 사람. 이른바 청바지. 청바지. 리바이스의 원조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천막 팔러 갔어요. 거기 텐트 팔러 갔는데 지금 광부들이 야 작업하다 보니 옷이 너무 빨리 낡은다. 이 얘기 듣고서 야 그러면 저 천을 어떻게 개조해 볼까 하고 만든 게 리바이스란 청바지 원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까지도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팁을 드린다면 지금 금 캐러 가봐야 남는 게 없다. 얼굴 파고 오히려 안 좋으니까 얼굴 타고. 차라리 그 아마 폐 컴퓨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 거기 PC 메인보드에 금이 있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다들 갖고 계실 폐 휴대폰, 스마트폰 안에도 금이 있어요. 네. 통계를 봤더니 환경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폐 스마트폰 내 한 대에 평균 금이 얼마 있느냐? 0.034g. 한돈이 3.75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고 금만 있는 게 아니야. 은도 있고요. 은은 0.2g 있습니다. 여기다 팔라듐이라는 귀금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폐 휴대폰 모아서 가져가서 파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폐 휴대폰이나 폐 PC 한 100대 이상 모으면 금 한 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직접 뭐 긁어모긴 힘듭니다만 기업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광산 산업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이제 이 사가는 데가 있어요. 사가는데 그거를 개조해서 동남아를 파는 것도 이익이지만 금값이 이렇게 오르면 차라리 이걸 또 분해해서 이제 귀금속별로 채취하는 것도 상당히 이윤이 남는 장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금에 관심을 더 갖는 건 가격이 올라서잖아요. 최근에 금값이 온스당 거의 2,450달러 전후까지 올랐더라고요. 전망은 뭐 3,000불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늘 오를 때는 더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죠. 뭐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근데 원래는 금값이 원래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 현금에 대한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자를 따로 주지 않는 금은 조금 소외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좀 예외였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살짝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다가 올해 5월 말 정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최근에 엊그제였죠. 그러니까 또다시 정고점을 이제 갈아치운 건데요. 근데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뭐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금과 같은 이 실물 자산의 투자 심리가 높아지는데 이번은 어쨌든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의 영향이 없잖아 있겠죠. 또 금값이 올해 들어서만 한 17, 18% 네.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최정환님이 손주가 9월에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얼른 사놓자라고 해서 반지 한 돈 40만 5천 원에 사셨대요. 근데 지금 46만 원이라고 해서 일찍 사길 잘했다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파실 때는 거기서 한 10% 빠져야 돼요. 그쵸.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부가세도 있고 뭐 카드 수수료 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금은방에 이제 또 마진도 있고요. 항상 그 차이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뭐 커다란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러가 또 이제 약세일 때 금값이 좀 강세였던 약간 이제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은 시소 게임 같은 것들도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또 강세죠. 네. 그럼 이 금값 상승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최근에 금도 오르고 원래는 금하고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가 원래 아는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금도 오르고 달러가 살짝 주춤하긴 했어도 여전히 비싸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를 두고 전문가들도 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아예 달러 가격하고 금 가격 흐름이 비정상이다라고 이제 그 평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일단 최근 요인으로 좀 보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금을 좀 매입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이 1,000톤 이상인데 2022년, 23년 2년 연속으로 1,000톤 이상씩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장기 전략 자산으로서 금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우려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재정 적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달러가 왜 이렇게 그동안 계속 올랐나 좀 의문인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금 시장에서 트럼프 리스크 자체를 이제 대선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을 모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네. 뜻이겠죠. 네. 근데 이제 네. 자산 시장의 커다란 그 요 몇 년 동안의 변화가 오로와 나싱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만 강세야. 하물며 유로와 엔화, 스위스 프랑부터 시작해서 엔화까지 위안화까지 다 약세.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자산들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주식시장도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꼬꾸라지가 맞는데 AI라는 굉장히 좋은 촉매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뛴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전쟁이라는 변수도 있었고 뭐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의 이제 트럼프노믹스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니까 모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이게 위험 자산이면서 동시에 안전 자산 역할을 하면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정상적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페드워치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미국에서도 뭐 선물 옵션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은 9월 인하 가능성을 거의 90% 이상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면 금값은 어떻게 더 강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지난번 그 6월 그 FMC 369 분기 단위로 이제 미국은 통화 정책을 하고서 연준위 의원들의 속마음을 담은 점도표를 발표하잖아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6월은 쇼크였어요. 거의 뭐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뒤엎고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연준위 의원들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물가 지표는 대부분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고 또 고용 지표마저 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니 야 미국이 그래도 이제 한 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2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자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최근 들어 정말 대프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네. 정말 거침없이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야 지금 바이든 이 집권기에는 금리도 인하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금 인사권 갖고 있으니까 너 임기 보장해 줄게. 예? 바이든 공적으로 되는 건 전부 다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도록 하는 거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고 금융시장도 뭐 일희일비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과거 1기 집권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제부 기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야 오늘 아침에 트럼프 트위터를 봐야 돼. 미국 증시 오름세보다도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키니까. 트럼프 집권 시절에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잖아요. 폭탄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니 뭐 그 중앙연행장의 이제 이 관치의 끝판왕이죠. 내 임기 내만 금리 내리고 그 바이든 행정기 임기에 금리 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장관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있다까지 이제 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최대 리스크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트럼프 리스크고 트럼프에 의해서 모든 자산 시장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죠.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고 거의 십몇 년 동안 올랐어요. 예. 물론 뭐 AI라는 촉매제가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보면 지금 수혜주 피해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동안 수혜주로 여겼던 칩스법이라든가 IRA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이게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하는 쪽으로 돈을 발행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트럼프의 그런 공언들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자산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좋은 방향보다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근데 사실 뭔가 불확실성이 크고 알 수 없고 뭔가 근데 대비는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또 이제 금 선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금을 또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디지털 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가상자산 너무 위험자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옛날 사람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비트코인마저도 안전자산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비트코인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어데튼지 그런 네. 말이 정말 이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피격 사건이 있었던 14일 이후에 일주일 만에 10% 이상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66,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는데 트럼프가 워낙에 그 친가상자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그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그 벤스 의원 있잖아요. 그분 역시 본인이 이제 굉장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식 지난 4년간의 미국의 반가상자산 정책이 이제 끝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서 이게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조금씩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강혜지 에디터는?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시각도 있으시고 저는 이제 제가 체감하기로는 2000년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하고 점점 다른 양상들이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것 같아요. 그 정석에서 벗어난 변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은 반대로 움직일 거야라는 게 이제 보통 생각인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제도권으로 좀 들어오는 작업들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규제도 생기고 비트코인 ETF 같은 이제 금융상품도 승인된다. 이런 것들은 정부나 기관들이 이제 가상자산 자체를 제도권에 들여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 자체가 주식이나 금, 뭐 석유 같은 공인된 자산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거고 사실 그동안의 그 스탠스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성장하고 또 활성화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가 기본적으로 깔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좀 가상자산 안에서도 우리 비트코인 많이 알지만 차별화되는 양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된, 가장 잘 알려진 가상자산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좀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타 좀 우리가 흔하지 않은 코인들하고는 확실히 다르지 그렇죠.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코인들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코인 이렇게들 인식을 하는 거고요. 가장 보수적인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뭐 투자자들이 많아.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한 인사는 정말 어른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청년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성세대는 보수적이고 부정적이고 투기적이고 이제 자본시장 틀 안에서 보기를 좀 꺼려워했는데 이미 뭐 유럽, 미국, 홍콩까지도 뭐 이 상품을 이제 근거로 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등주인 이더리움에 관련된 상장지수 펀드까지 승인을 하다 보니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 투기적 세력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돈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범주에 들어오다 보니 기관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과거의 튤립 이제 사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근데 종목을 따져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 종목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사라지는 종목도 많고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도 너무 많아서 아직 국가별로 우리가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국가별로 아직도 이제 이걸 경계하고 이제 아니다. 이건 불법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는 국가도 있고 어떤 국가의 경우는 지금 합법적으로 이제 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는 지금 성향 자체가 자기가 이제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방향이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제 이 일론 머스크는 도치코인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사안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코인이 같이 올라. 그러니까 이 시장은 분석의 이제 이 어떤 수요와 공급이나 아니면 이제 이게 수익성이 나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 굉장히 투기적 성격이 강한 성격만큼은 굉장히 크다. 대신에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 불확실성과 가상자산의 불확실성이 만났을 경우에 이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봐요. 또 그 변동성이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래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요. 금 이야기로 좀 더 돌아가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또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이 이야기 앞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가장 또 공격적으로 모으는 나라가 중국이죠. 근데 최근에 한 2달 정도는 조금 멈추었다고는 합니다. 그 매입량을 매수세를.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라고 해요. 2022년 11월부터 이제 금 사재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 4월부터 매입량이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국제 금값을 중국이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최근에 주춤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올린 금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너무 비싸져서 그래서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금값이 오르면서 중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가치도 크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말 기준으로 235조 원 상당 된다고 합니다. 아하. 우리나라는 근데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 보유량을 더 늘리지는 않고 있죠. 네, 그 보면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4톤 정도 되는데 이게 10년 전인 2013년이랑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계속 지금 금을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우린 됐어. 약간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순위가 금 보유 순위가 2013년에는 32위, 127개 국가 중에 32위였는데 지난해 말엔 38위까지 밀렸고요. 한국은행의 입장은 금은 다른 통화 대비 유동성이 낮고 그다음에 시장 전망이 그때 바뀌고 해서 매도할 때 최후 수단이다. 저도 돌반지 아직 안 팔고 있잖아요. 가게가 안 좋아져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치 못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런 입장인데 또 시장의 의견은 다른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정확하게 한국은행 출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중수 맞아요. 김중수 총재 당시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매입하는데 고점이었고 바로 떨어졌어요. 금값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언론지상에 검색해 보면 꼭지 잡았다. 하필이면 왜 이때 금 매입하느냐. 엄청나게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잘 사는 거죠. 잘 샀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동결 중수라고 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조금 엇박자 나는 것처럼 해서 금리를 동결을 굉장히 기조를 많이 한 데다가 금값마저도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좀 저가에 잡아야 되는데 고가에 잡았다는 논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그 이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 총재를 하더라도 저렇게 공격당하면 안 살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지나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자산 가운데 물론 뭐 달러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은 어쨌든 이제 탈달러로 인해서 중국은 어차피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통화를 이제 계속해서 좀 다른 통화 비중을 높이면서 달러 비중을 낮추는 거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금이나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매년 이제 어떤 그 자산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굉장히 계산해 가지고 또 수익률 화해버리니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점진적으로 보면 이게 막 10년 동안 중단된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은행장도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사실 근데 2010년대 초반 김중수 총재 당시에는 좀 언론하고 되게 좀 비우호적이었던 그런 관계도 좀 기억이 나고요. 같이 IMF 연차총회를 미국으로 일본으로 갔는데 진짜 나는 그 정도의 내공이면 아무리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좀 강하게 써도 영향을 안 받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 나도 마음에 상처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이 필이 이렇게 힘이 대단하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또 뭐 한국은행이 금을
단타 치려고 사는 것도 아닌데 좀 길게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금값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정희님이 안 그래도 돌반지 팔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고민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금값 30만 원 올랐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그때부터 1g짜리 사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급하면 자기가 이제 뭐 빚을 내야 될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꼭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게 되겠다. 재테크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제한된 자원이고 무장정 캐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물가처럼 사실은 꾸준히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크게 중장기적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정말 어려워서 내가 정말 생활비가 궁해서 빚을 내야 될 정도다라고 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계장이 잘 판 거다. 내가 재테크에서 올해 중에서 가장 잘한 게 금을 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판단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 박성춘 님이 아내 생일마다 금 한 돈을 선물했는데요. 25만 원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현금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8273님 10여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아내가 선물해준 2냥짜리 금 목걸이가 큰 힘이 되네요. 2냥짜리 목걸이면 거의 힘들어서 열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열쇠 정도 아니거든요. 무거울 텐데 아무튼 힘이 나시고 또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차고 다니는. 그 금 중에 현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금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뭐 해외 상품들에 ETF도 있고. 국내에도 그런 ETF가 있는데 수익률이 그러니까 금값이 오를 거라는 그 상승기에는 일반 금 현물 선물 ETF보다 3배 이상 높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또 그 한국거래소에도 공식적으로 금 시장이 개설되어 네. 있으니까. 그래서 금 팔지 마시고 네. 금값의 상승을 전망하신다면 그런 상품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거래 것도. 비용이나 아니면 실물 보관에 따른 리스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녹색지대입니다. 녹색 띠 모양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외래어 4글자고요. 197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상업적인 건물을 짓거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너무 제약당한다 이런 불만들도 갖고 계시는데요. 그 도입 당시에는 전국 면적의 5.4%가 지정됐는데 지금은 3.8%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비수도권이 65%가량 있고요. 그런데 항상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사업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해제를 가끔씩 또 논의를 하죠.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2651님. 그냥 벨트만 늘어나네요. 1507님. 요즘 살이 쪄서 벨트 구멍 위치가 바뀌었네요. 라고. 저랑 되게 비슷한.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벨트가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장중호님. 피와 살이 되는 방송 아는 게 힘이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 또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자분들은 어떻게 종종 기차 탈 일 있으세요? KTX 탈 일? 저는 명절에 시댁 가려고 탑니다. 대구로. 그 예약하기도 힘들 텐데. 네, 그렇죠? 맞아요. 명절에는. 수강 신청하듯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티켓을 구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철도 요금이 좀 저렴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너무 만만치 않다고 비싸요. 보세요? 아, 그래요? 비싸서 기차 타기 싫어요. 저는 항상 버스를 잡니다. 그 일본 가면 예. 일본 가면 신칸센이나 이제 아마 그 택시를 타게 되면 네. 교통비 때문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본은 훨씬 더 비싼가요?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네.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건 20년 전, 10년 전 똑같네. 어떻게 우동 한 그릇이 650엔이야? 물론 환율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체감적으로 지금은 낮아졌지만 네. 거기는 그 이전부터도 지하철도 거리 병산지였어요. 조금만 멀게 가게 되면 기본급 플러스 기본 요금 플러스 알파. 오. 1,000원 당 만에 하나 이제 100엔당 1,000엔의 수준 10배 정도 수준이었다면 거기가 지하철 패스 구간이 1,000원이라면 10,0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지하철 10,000원 주고 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물가가 미국은 9%, 유럽은 10% 오르는데 6.3%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함정이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물가를 어떤 기준으로 삼는 척도가 다르고 집값에 대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반영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공공요금을 정부가 정말 몸으로 맡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년 전에 이제 전기요금 폭탄에서 2년 동안 거의 4-5배 올라서 40% 넘게 올랐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유럽 이런 데는 2배, 3배로 온 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손해 보지 않고 들어오는 원가 대비 원가 플러스 알파 이윤을 내기 위해서 팔다 보나 그런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전기요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요금도 그렇고 아마 한 원가가 100원이라면 한 7, 8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적자가 늘어나게 되고 적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의 적자를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세금으로 메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미루면서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잡아두게 되면 미래 세대가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아마 해외에 영해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만큼 이제 교통요금이 싸다? 저렴하다. 물론 우리가 체감할 때 상승폭은 굉장히 크지만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 가봤을 경우에 요금은 공공요금만큼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아하. 특히 이제 기차 요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이번에 코레일이 정부에 KTX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수십 차례 요청은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걸 봤거든요. 13년 동안 동결이 돼 왔었다고.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KTX 요금이 참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1년 이후 13년 동안 동결됐었다고요? 그게 아무래도 저항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하철 요금은 싸잖아요. 1,000원대니까 20% 올려도 1,200원, 1,400원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차 요금은 이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올려도 그 체감이 되는 게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업계에 따르면 그 코레일이 올해만 30차례 이상 그 운임 인상 필요성을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운임 인상 권한이 아무래도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보니 이제 사실상 운임 인상을 이제 건의한 건데, 네, 정부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고시가 2011년 11월이었거든요. 13년 동안 지금 동결이 된 건데 그 최근 10년간 그 교통비 상승률을 전체 물가 상승률이랑 좀 비교를 해봤더니 2012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물가가 21.5% 올랐는데 교통비는 27.7%로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이걸 뜯어보면 서울 부산 간 우등고속버스는 21%가 올랐고 서울 지하철은 55.6%, 또 서울 시내버스는 66.7%, 서울 택시는 100% 인상했습니다. 제가 기간에. 요즘 택시를 잘 안 탑니다. 저도 잘 안 네. 해요. 하지만 기차 운임은 그대로니까 이제 코레일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의견 이해는 되는데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택시 기본 요금도 한때 많이 또 올릴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런 요청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또 높이고 나니까 승객들이 또 기피하는 이런 일도 생겨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다시 기차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코레일은 꼭 KTX 요금을 올려야 할 정도로 지금 급박하거나 위중한 상태입니까? 일단 코레일 부채가 2020년에 17조 4천억 정도였는데 1년에 1조씩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0조 4천억이 됐고요. 이 적자 노선을 유지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가 급격하게 쌓이고 있는데 코레일의 주장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상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하루에 1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 이자만 10억이 넘는다. 이자만 10억 원. 그래서 작년에 이자 비용만 3,600억 이상 나갔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코레일로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게요. 1년 동안 이자 비용만 3,600억. 네. 그래서 영업 손실이 4,700억.
영업 숨만 손실이 쉬어도 이자가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컸을 때는 1조 원도 계속 넘었었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이자가 매일 10억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코레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제까지 그냥 코레일이 뭐 부담해라라고 하기도 힘든 거고 근데 또 이게 고물가 시대에 올리자니 서민들에게 또 부담이 되니까 또 그게 고민인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기자분들은? 하반기 경제 갑자기 정책 이제 정막이 흘렀어요. 경방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공공요금 인상은 조금 시기를 보고 이연시키거나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 세대로 사실 전가하는 거거든요. 이 판단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원칙을 정해놓고서라도 조금씩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승객 입장에서 보는 거랑 네. 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원래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물론 뭐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공공요금을 그나마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라는 자회사로 갖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정도로 이제 인식하다가 이렇게 십몇 년 만에 10%씩 이렇게 막 올리게 되면 체감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적된 인상률을 다 반영하기보다는 야 지금 현재 사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물가가 이런 오른 상황에서 공급요금마저 두 자릿수로 오른단 말이야. 이런 반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정부도 보면 계속 이거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할인 제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이제 역자석이라든가 4인 좌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관광 주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노선으로 국내를 움직일 경우에 할인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뭐 기차 운임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는 이제 지하철 요금도 굉장히 누적 적자가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무임 승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침에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이제 대전까지인가 어디까지는 가서 무료로 가서 거기서 하루 만에 좀 놀고 이렇게 오는 게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 그런 이제 이 허점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적자가 이제 만만치 않아서 서울시의 얘기로는 한 3천억 원이 넘는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규모가. 어르신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총체적으로 좀 손을 보고 구멍을 좀 메꿔서 가능한 한 이제 교통요금이 점진적으로 오르게끔 해야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폭을 인상해버리면 이게 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 주제로도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 토론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어르신들 무료 승차 이거 이제 무임 승차로 표현할 거냐 뭐 무료 승차로 표현할 거냐 조금 이제 논쟁도 있습니다만 무료 승차를 해드렸을 때 이게 또 적자의 요인의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좀 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걸 왜 국비로 충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논쟁도 이어지고요. 이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네, 제가 이 문제를 이번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 65세 이상으로 요거 혜택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지인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모이셔서 그런 말씀을 나누신대요. 물론 혜택을 받아서 내가 서울에서 근교로 놀러 가고 편하게 다니는 혜택 받는 거 좋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그 빚이 미래 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100%까지 요금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냥 뭐 30%, 50%라도 우리가 조금씩 내서 요 빚을 조금씩 충당해 가는 게 좀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들을 나누신대요. 그런데 그게 막상 이제 조금 다른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승객 입장하고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승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다가 갑자기 30% 더 내라, 50% 더 내라라고 하면 굉장히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어서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433님께서는 온양 가서 온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어서 그렇죠. 또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득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수 소비도 상권도 그렇죠.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발달할 수 있는 거고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이제 코레일 이야기로 돌아오면 코레일이 우선은 좀 다른 자구안이라든지 다른 뭐 수익화 방안이라든지 먼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 이름을 민간 기업에게 판매한다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요. 그 코레일이 이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하니까 그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제 거길로 이제 자금을 회수로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22년만 해도 뭐 광운대역이나 서울역 북부, 뭐 예전 포항역 같은 이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과 토지를 처분을 하면서 이제 4천억이 넘는 이제 그 사내 유보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부동산 PF 시장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게 1,700억대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코레일도 참 사장이 나서가지고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직원들에게도 그게 돌고 돌아서 다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이야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코레일도 올해만 30번 정도 국토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하면 절박한 거의 뭐 전화통에 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계속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막 비가 많이 올 때는 차선이 안 보이고 또 초행길일 때는 되게 많이 헷갈리죠. 근데 고속으로 달리는 길에 거기서도 초행길.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인가? 어디가 상행이지? 어디가 하행이지? 많이 헷갈리죠. 근데 고속도로에 언제부턴가 분홍색 또 연두색 유도선이 생겼죠.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야, 이 아이디어 누가 냈을까? 진짜 참신하다.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났다고 하네요. 체얼리즘 시간입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연결해보죠.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전하시죠? 고속도로도. 네, 네네.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 분홍색, 초록색 요거 언제 생겼나? 왜 생겼을까? 누가 아이디어 냈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거 만드신 분 만났다고요? 네,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님이신데요. 네. 고속도로 출구에 색깔 유도선을 도입해서 13년 만에 국민 훈장도 받았습니다. 운전자가 고속도로 분기점 헷갈려서 지나치거나 사고를 내지 않게 도로의 목적지별로 다른 색깔을 칠한 유도선 아이디어를 낸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네. 그래서 국민 훈장도 받으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또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어디 외국에 있던 케이스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2011년 3월에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서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때 화물차는 강릉 방향이 왼쪽, 승용차는 목포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차선 변경을 두 차가 다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승용차는 피했는데 화물차는 피하지 못해서 충돌했고 사망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 차장님도 이걸 보면서 나도 고속도로에서 잠시 딴 생각하다가 잘못 든 경험이 있었는데 도로 설계를 직접 하는 사람도 이러는데 일반 운전자들은 오죽할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는 걸 보신 거죠. 맞아요. 이게 초행길 때도 그렇고 아는 길도 헷갈립니다. 순간순간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지명으로만 써 있을 때 먼 지명일 땐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였지 또 항상 헷갈리기도 하고요. 되게 효과적인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아이디어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게 항상 사고가 많이 나던 안산 분기점이었는데 상사가 안 되겠다면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뾰족한 해결책을 만들어봐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 차장님이 이걸 듣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8살 딸과 4살 아들이
거실 바닥에 스케치북을 놓고 물감으로 색칠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뭐 X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선들을 이렇게 길게 칠한 걸 보고 도로에도 저렇게 그리면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학교 축제 때 생각도 났대요. 뭐 네. 이제 지하철역에서부터 학과 주점까지 뭐 이 길만 따라오세요 하고 길에 쭉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네네. 이걸 한번 도로에 접목해보자 생각을 하셨고 고속도로의 색깔을 길게 칠해서 차들을 따라가게 하고 우왕좌왕을 피하게 해서 사고를 줄인다. 이런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죠. 그 바닥에 뭐 화살표도 있고 지명도 써 있고 뭐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기호도 바닥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헷갈리죠. 근데 유도선이 가장 확실하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해결책을 만들어 보라라는 지시. 이야, 100% 수행을 했네요. 100%. 근데 그 당시에는 도로 바닥에다가 색을 칠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요? 네, 칠할 수 있는 색이 4가지뿐이었는데요. 기본 색인 흰색, 중앙분리선이 노란색, 버스 전용 차로가 파란색, 그리고 규제에 쓰이는 빨간색. 그 외에는 다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면 이게 뭐 그러면 규정도 바꿔야 됐던 거고요. 꽤 고생을 많이 했겠는데요. 반발이 많았는데 한 기술사님은 도로에 색칠하면 혼선 줄 건데 사고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러기도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법에도 없는 건데 임의로 했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했을 테니까요. 그 당시에는. 근데도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뚝심 있게 이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상사분이 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예. 보고하니까 한번 색깔을 칠해보자고 하셨대요. 네. 일단 칠하고 나면 지울 때 1억 원이 드는데 윤 차장님이 두려워하시니까 내가 절반 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북돋아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근데 그 순찰대 담당자님도 마침 교통사고가 많아서 고민하던 차에 이 아이디어 참 좋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법령이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징계까지 감수하고 해야 됐던 일인데 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열심히 이제 소신껏 일하려고 했다면은 그 과정에서 좀 그렇더라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사고 줄이고 싶다는 생각에 승인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나 2, 3년은 마음은 졸이셨다고 해요. 그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도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같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상사분들도 사실은 같이 칭찬해드려야죠. 이거 롤러로 색칠하는데 3천만 원, 지우는데 1억 원 드는데 잘못되면 너랑 나랑 반반씩 내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나라에서도 면책을 또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혹여나 잘못됐을 때. 맞습니다. 근데 이거 막상 그것도 이제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를 통제하면서 색칠을 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특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2011년 5월 그 사망사고 난 안산분기점에 국내 최초로 이제 칠을 시작한 거예요. 네. 출근 시간 지나고 아침 10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길 막히는데 왜 롤러로 수작업을 하느냐, 이상한 색깔을 왜 칠하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전화가 막 빗발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선 도색하는 소장님도 전화 와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막 하기까지도 했는데 네. 윤 차장님이 설득을 해서 오후 3시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다 그려진 거 보고 나서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효과가 있을까 또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다음날 운전자들을 보니까 예. 인천 갈 사람은 분홍색으로, 강릉 갈 사람은 초록색으로 가는 걸 보고 잘했구나 이제 좀 싶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 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실제로 안산 분기점 사고가 연간 평균 25건이었는데 이걸 설치한 5월부터 12월 말까지 사고가 단 3건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설치 후에 88%가 줄어들었고 전국에 확산된 뒤에도 사고 발생이 유도선 설치 전후로 2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색깔 유도선은 지난해 3월 기준에 전국 고속도로만 따져도 900여 곳에 적용될 만큼 늘었는데요. 네.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에 반영돼서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아하. 요즘에 또 그 내비게이션도 뭐 초록색 선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더 편리해졌습니다. 혹시 그 비 올 때는 이게 괜찮은가요? 잘 보이나요? 보통 한 개 방향을 안내할 때는 분홍색이고 2개일 때는 분홍색과 녹색, 3개일 때는 3가지 색을 다 사용하는데요. 네. 이 색상이 도로 노면 색상과 명도 차이가 커서 비 올 때도 다른 색깔보다는 운전자들 시야에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맞아요. 근데 밤에 비가 오면 조금 안 보여서 페인트가 형광이거나 특수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비가 와서 도로가 좁거나 도색 폭이 1m로 조금 넓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미끄럽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색칠하는 폭을 45cm로 줄이고 보완책으로 도로공사에서도 안 미끄러지는 도료를 개발해서 시공 중입니다.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지 않나요? 길치한테 너무 좋다. 네. 단순한데 기발한 아이디어다. 직관적이다. 초행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이 너무 좋고요. 윤 차장님도 색깔 유도선이 처음에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하시는 게 요즘에는 뭐냐면 겨울의 큰 문제 중에 하나, 이 도로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 있잖아요. 네. 이 도로 살얼음도 해결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있다면 중간에 멈추지 않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행정으로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사고도 줄이고 생명도 지키고.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전달해 주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숙 님도 고속도로 이용할 때마다 칭찬하게 됩니다. 진짜 상 받을 자격 넘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돌아올 텐데요. 이제 레이저가 무기가 되는 시대. 흥미진진하게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